누구에게나 군대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낯선 환경, 엄격한 규율, 그리고 알 수 없는 군기. 하지만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었죠. 제 아버지가 바로 이 부대의 사단장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죠. 너는 그저 평범한 병사로 지내라. 아무도 내가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말단 이병에 불과했지만 내면에는 무거운 비밀을 안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예상한 군 생활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생활관 내 들리지 않는 비명, 시스템화된 가혹행위, 침묵의 규칙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무너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태원이 무단 이탈했어.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던 저는 마침내 그 비밀을, 그 전화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납품 트럭에서 내린 한 남자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이것은 진실과 용기, 그리고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지휘하는 부대에 배치된 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훈련소에서 자대 배치를 받는 순간 종이에 적힌 제25사단이라는 글자가 제 운명을 결정했죠. 아버지와의 약속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는 그저 평범한 병사로 지내라. 아무도 내가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 없다. 첫날부터 긴장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생활관에 들어서는 순간 표면적으로는 질서정연해 보였지만 공기 중에 무언가 섞여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억압된 분노였을까요? 새로운 이병이군. 너 이름이 뭐야? 노상혁 병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병 강서준입니다. 제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좀 더 크게 말해봐. 노상혁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병 강서준입니다. 이번엔 거의 외치다시피 했습니다. 노상혁은 제 짐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는 저기 구석이다. 너무 눈에 띄지 마라. 침대는 창문과 가장 먼 구석, 화장실과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생활관에서 가장 안 좋은 자리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밤 불이 꺼진 후에도 침묵은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속삭임, 숨죽인 웃음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신음소리가 저를 뒤척이게 만들었습니다. 제 옆 침대의 일병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낯설지. 난 이태원이야. 여기 온 지 4달 됐어. 이태원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처음으로 제게 안도감을 주었죠. 다음 날 아침,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표면적인 질서 아래 숨겨진 위계 질서와 비인격적 대우가 시작된 겁니다. 소대원들은 계급에 따라 확연히 구분된 행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병장들의 눈빛 한 번에 후임들은 움찔거렸고 상병들은 그 구조를 악용하며 은근히 즐기는 듯 했습니다. 새끼, 빨리 움직여. 너 때문에 전체가 기다리잖아. 민지훈 상병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당으로 향하는 제 등을 찼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그리고 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군인은 인내할 줄 알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이태원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생존 요령을 알려주었죠. 눈에 띄지 마. 항상 일을 찾아 해. 그들이 너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 생활관의 실체를 파악해 갔습니다. 겉으로는 규율과 전우회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공포와 억압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침묵하고 관찰하겠지만 언젠가는 이 현실을 바꿀 기회가 올 거라고.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군인이 되기 위해 먼저 이 부조리한 현실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부대 생활 3주차, 생활관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상혁 병장은 사실상 이 공간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죠. 강서준, 오늘부터 넌 새벽 근무다. 일주일간 계속. 노상혁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새벽 근무는 가장 힘든 시간대였어요. 하루 종일 피곤함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 하니까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민지훈 상병이 제 뒤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가혹행위는 교묘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직접적인 폭력보다는 근무 배정, 작업 지시, 세면 시간 제한 같은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주었죠. 그날 저녁 민지훈은 제게 쓰레기통을 들이밀었습니다. 너희 집 화장실도 이렇게 더럽냐? 혀로 핥아서라도 깨끗하게 해. 주변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요. 저는 묵묵히 손을 씻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내면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이태원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제 옆에서 작은 도움을 주었죠. 여기 장갑 써. 이태원이 몰래 고무 장갑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처음 왔을 때 똑같았어. 이태원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던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상혁은 가족이 없어. 여기서 자기 왕국을 만든 거지. 민지훈은 그냥 본성이 그래. 다음 날 훈련장에서 민지훈이 이태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이태원, 너 때문에 전체가 고생한다. 다시 뛰어. 이유는 단순히 이태원이 제게 물을 건네줬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태원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최명호 중위가 생활관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누군가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죠. 중위님,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지, 강서준 이병? 최명호의 표정은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생활관 분위기가 좀 힘듭니다. 특히 후임병들에 대한 처우가. 최명호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군대니까 그런 거지. 적응 못하겠어. 그 순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실감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이 부조리를 묵인하고 있었으니까요. 돌아서는 최명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가슴속에서는 결심이 더 굳어졌습니다. 침묵만이 답은 아니라고. 언젠가는 이 상황을 바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최명호 중위에게 상황을 알린 후 부메랑처럼 돌아온 보복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교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상혁이 저를 따로 불렀죠. 강서준, 넌 이제부터 화장실 청소 전담이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눈빛만으로도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내부 고발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아마도 최명호겠죠. 알겠습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일상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식사 시간은 항상 부족했고 개인 정비 시간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더 괴로웠던 건 이태원이 대신 고통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너 좀 맛있는 거 먹어. 이태원이 몰래 제게 과자를 건네줬을 때 민지훈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이태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규정 위반인 거 몰라. 민지훈의 목소리가 생활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이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팔굽혀펴기 50개. 지금 당장. 이태원은 말없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공허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괴롭혔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태원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듯 했어요. 한 번은 그가 화장실에서 몰래 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태원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태원과 나눈 짧은 대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준아, 사람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태원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좋은 꿈 꿔. 다음 날 새벽 점호 시간이 되었는데 이태원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노상혁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자식이 무단 이탈이야. 부대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색조가 꾸려졌고 저도 그중 한 명으로 참여했죠. 마음은 이미 무거웠습니다. 이태원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상상하기 싫었으니까요.
산속을 3시간쯤 수색했을 때 이태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위 뒤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탈진한 상태였고 눈빛은 완전히 공허했습니다. 이태원 알병님,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해. 그냥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이태원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를 부축해 부대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속에서 결심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이태원처럼 무너지기 전에 누군가는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저였습니다. 이태원이 돌아온 후 부대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의무실에 격리되었고 공식적으로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판단력 상실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하지만 병사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쟤는 끝났어. 병적 기록에 무단 이탈이 남을 거야.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활용할 수 없는 인원으로 찍혔다고.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죠. 노상혁과 민지우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봤지. 누구든 맞서면 저렇게 된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명호 중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적인 업무를 이어갔고요.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태원의 공허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은 누가 될까? 또 다른 후임병? 아니면 나?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약속을 깨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아, 무슨 일이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긴장된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특별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처음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깊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죠. 이야기해보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상황이 정상이 아닙니다. 노상혁 병장과 민지훈 상병이 후임병들을 체계적으로 괴롭히고 있어요. 신체적 폭력은 거의 없지만 심리적 압박과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태원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가 겪었던 모든 부당한 대우, 그리고 결국 무단 이탈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요. 아버지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저를 멈추게 하지 않았죠. 중위님에게 보고했지만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보복성 근무 배정이 이어졌고 이태원은 대리 처벌을 받았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는 있니? 아버지의 질문은 군인다웠습니다. 물리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태원이 증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혀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신분이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누가 될지 모르니까요. 알았다. 아버지의 대답은 짧았지만 확고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보마. 하지만 서준아, 넌 그대로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알겠니? 네, 아버지.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제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아버지와 통화한 지 이틀 후 부대에 납품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처럼 보였지만 뭔가 달랐죠. 납품 직원 중 한 명의 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 그 사람이 제게 잠시 시선을 보냈을 때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진짜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놀라움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완벽하게 납품 직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상자를 들고 창고로 향했고 누구도 그가 사단장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죠.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아버지는 부대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세탁실에서는 후임병들이 선임들의 군복을 손빨래하는 모습을,
식당에서는 몇몇 병사들이 다른 이들의 식판을 정리하는 모습을 목격했을 겁니다. 운동장에서는 폭염 속에 이유 없이 뛰고 있는 병사들도 봤을 거고요. 제가 매일 보아왔던 광경들입니다. 오후 PX에서 마주쳤을 때 아버지는 완벽하게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분노가 서서히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노상혁이 들어왔습니다. 야, 강서준, 내 물건은? 노상혁이 고압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이 새끼가 말대답이야? 노상혁의 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아픔보다 수치심이 더 컸습니다. 특히 아버지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서요.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납품 직원의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가세요. 노상혁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물러났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결심이 굳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는 여전히 납품 직원으로 위장한 채 생활관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침 민지훈이 후임병에게 소리치고 있었죠. 이게 청소야. 다시 해. 내가 거울에 얼굴 비춰볼 수 있을 때까지. 그 후임병의 표정에는 무력감과 굴욕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고 메모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아버지는 부대를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가 사단장이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죠.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감각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유독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태원의 빈 침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취할까?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밤이었습니다. 잠들기 직전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거다. 준비하고 있어라. 아버지였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에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정의가 실현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과가 시작되기 직전 갑작스러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부대원 운동장 비상 집합. 반복합니다. 전 부대원 운동장 비상 집합. 노상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모두의 표정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대 전체 비상 집합은 큰일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니까요. 생활관을 나서는 동안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운동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병사들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간부들의 표정이 심각했고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공기가 감돌았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강민섭 소장이 완전 군복을 갖춘 채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제가 본 어떤 때보다 엄격했습니다. 순간 온 부대가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제25사단장 강민섭 소장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사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간부들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나는 납품 직원으로 위장하여 이 부대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충격적인 현실을 목격했다. 그 순간 노상혁과 민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명호 중위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고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할 것이다. 사실을 말하겠다. 아버지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강서준 이병은 내 아들이다. 순간 부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고 노상혁의 눈빛이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제 심장은 마구 뛰었지만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어제 내가 목격한 부조리는 우리 군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행위들이다. 아버지는 PX에서 노상혁이 저를 때린 장면, 세탁실과 생활관에서 벌어진 가혹행위들을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누구나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이태원 일병의 무단 이탈 사건이다. 그는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적 한계에 도달했다.
최명호 중위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아버지의 손짓에 멈춰 섰습니다. 최중위,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다. 부조리 신고를 묵살하고 오히려 보고한 병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증언이 있다. 그게 아니라 최명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냉철한 시선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는 전면적인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병사들은 개별 면담을 통해 실태를 고발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책임자들은 응분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선언이 끝나자 운동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분위기였죠. 저는 그 자리에 굳게 서서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사단장의 선언 이후 부대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감찰부 장교들이 주둔지 곳곳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모든 병사들은 개별 면담을 받았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면담실에 들어섰을 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공정한 조사를 위해 자신을 배제한 것이겠죠. 강서준 이병,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말해보게. 감찰부 중령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입대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노상혁의 가혹행위, 민지훈의 심리적 압박, 최명호 중위의 직무유기까지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죠. 이태원 일병에 대한 대리처벌도 있었나? 중령님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소대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후 이태원이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게 무단 이탈의 원인이 됐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나왔을 때 복도에서 이태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의무실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어요. 서준아, 사단장이 내 아버지였어. 이태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합니다. 말해주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태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 일은 정말 용기 있었어. 이틀 동안의 조사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전 부대원 앞에서 발표했죠. 철저한 조사 결과 이 부대 내에서 조직적인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노상혁 병장은 영창 15일 처분과 함께 타 부대로 전출 조치한다. 민지훈 상병은 휴가 제한 30일과 보직 변경을 명한다. 노상혁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지훈은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명호 중위는 직무유기 혐의로 보직해임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미 본부로 이동 조치되었다. 간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강경한 조치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죠. 더불어 무단 이탈했던 이태원 일병의 기록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판단력 상실로 정정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에 이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부대는 정직한 군기를 확립할 것이다. 군기는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아닌 상호 존중과 명확한 규율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오랜 억압에서 벗어나는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졌죠. 감찰부는 일주일 동안 부대에 상주하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소원 수리함이 각 생활관마다 설치되었고 정기적인 실태 조사도 계획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병영 생활 멘토링 제도였어요. 선임병과 후임병이 1대1로 연결되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노상혁이 영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증오보다는 연민에 가까웠죠. 그도 어쩌면 이런 시스템의 희생자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그 악순환이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기상시간 예전처럼 고함 소리와 욕설이 난무하던 생활관은 이제 차분한 목소리로 깨어납니다. 노상혁이 있던 자리에는 다른 병장이 왔는데 그는 후임들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새 병장의 말에 다들 웃으며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선임병들이 후임들의 밥을 뺏어 먹거나 식사 시간을 줄이는 일이 없어졌죠. 모두가 동등하게 식사를 즐깁니다. 가끔 예전 일을 떠올리면 꿈만 같았습니다. 서준아, 이거 PX에서 샀어.
같이 먹자. 이태원이 과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태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고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는 이제 다른 후임병들을 돕는 멘토 역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이, 아니, 내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이태원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진짜 군인이 뭔지 보여주셨습니다. 자랑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면회 시간,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사단장이 아닌 그저 아버지로서요. 우리는 면회실 구석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모두가 변했어요. 두려움 없이 생활하는 게 어떤 건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넌 큰일을 해냈다.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낸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저는 그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용기지. 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군인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란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군 생활, 리더십, 그리고 삶에 대해서요. 처음으로 아버지의 군 경험담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도 젊은 시절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했죠. 그때 결심했단다. 내가 지휘관이 된다면 절대 그런 문화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면회가 끝나고 아버지가 떠난 후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구나. 저녁 점호 시간, 새로 부임한 소대장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서준 이병. 이병 강서준, 네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부터 분대장 보조로 임명한다. 신병 교육을 도와달라. 놀라웠습니다. 이제 저도 부대에 기여할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취침 시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입대 때의 불안했던 마음, 가혹행위를 견디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의 변화까지. 모든 과정이 제게 큰 성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옆 침대에 이태원이 속삭였습니다. 서준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군 생활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강서준이라는 한 병사로서 말이죠.